자, 34페이지 법률행위 종류. 자, 입문과정 1, 2월 달에 설명드렸던 가장 기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행위 계약이란 말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으로 구별한다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인 것을 말하고 계약과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수가 둘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계약과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수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방향으로 구별해요. 계약은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 교환적이라고. 근데 합동행위는 평행적 구심적이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예를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동철이는 상추 먹고 취하면 헤헤 웃는데, 동철이, 동은 동이, 철은 철에, 인어는 조사에 불과하고 상추 먹고 상추요. 상은 상계, 추는 추인, 먹고 취하면 취면이요. 취는 취소, 면은 채무의 면제, 헤헤 웃는데 헤헤가 해제와 해지, 그리고 웃는데 대요. 대리권 수여 행위, 달리 수권 행위를 말해요. 이것들은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즉 상대방이 알아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딱 특정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예는 제유포입니다. 제유포, 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는 유언행위, 유언행위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포는 권리의 포기를 말해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포기하는 등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말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유포.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유포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포는 뿌린다는 말이거든. 제 뿌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재를 뿌릴 때는 비겁해야 돼. 상대방 없을 때 뿌려야 돼. 상대방 있을 때 뿌리다가는 상대방이 분노하면 개 맞듯이 맞을 수도 있어. 비겁하게 상대방 없을 때 재 뿌립니다. 제유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 계약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계약법에서 배울 것이고, 합동행위는 대표적인 예가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법인의 설립행위 중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제유포의 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합동행위입니다. 어찌됐든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둘 이상이지만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기 때문에 합동행위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단독행위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없다는 걸 참고로 가볍게 기억하시고, 오른쪽 2번이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요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고 불요식은 아니 불자를 붙였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3법상 법률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민법상의 대원칙은 불요식이 대원칙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묻것이고 출연, 비출연 행위의 개념은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3, 4를 묶은 이유는 유상, 무상이 출연 행위를 또다시 나눈 거예요. 참고로 출연 행위는 일방이 재산을 출연하여 재산이 감소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그만큼 재산이 증가해야만 출연 행위. 그럼 지난 순환에 배웠던 대리권 수여 행위, 수권 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재산 출연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출연 행위, 안일비자예요. 대리권 수여 행위와 같은 것은 재산을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비출연 행위입니다. 근데 재산을 출연해도 소유권의 포기처럼 출연하는 자의 감소가 있을 뿐 증가하는 상대방이 없는 것은 비출연 행위입니다. 예. 일방이 재산이 감소하면 상대방에게 그만큼 재산이 증가하는 행위를 출연 행위라 말해요. 출연 행위를 또다시 유상, 무상으로 나눕니다. 유상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대가성 있는 출연 행위하는 것이 유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매매교환 임대차가 전부 유상이에요. 무상은 재산은 출연하는 출연행위이지만 대가관계가 없는 출연행위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상이요. 대표적인 예가 정여예요. 정여는 재산을 공짜로 정여하는 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정자에게 정여를 받는 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때문에 수정자는 재산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행위를 수정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정여가 무상이란 것은 정여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조금 이따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 이런 걸 할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에 정여, 무상행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고 자 뒤로 넘기시고 법률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가 남기지 않는가에 따라 구별하면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 그래서 달리 의무부담행위라 말해. 채권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계약입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계약급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매매계약을 예를 든다면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10% 지불했어요. 매매계약은 1월 1일 날 체결 성립됐습니다. 차후 2월 1일 매수인이 중도금은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3월 1일 매수인은 잔금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는 1월 1일 성립 체결됐지만 2월 1일 3월 1일 날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행위 달리 의무부담행위라 말합니다. 그런데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조금 전에 예를 든다면 3월 1일 매수인이 잔금까지 다 지급하면 대금 다 지급했잖아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이행 다 해버렸잖아.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등이 물권행위예요. 소유권은 물건이잖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즉 처분행위 중에 물권행위는 물건 등을 이전하고 이행의 문제를 더 이상 남기지 않는 게 물권행위예요. 근데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에 준하는 행위인데 권리가 물건이 아닙니다. 준물권행위에 체크만 해둘게요. 3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종류의 둘째에 보면 준물권행위라고 돼 있죠. 예, 준에 동그라미 하시고 언더라인 채권양도 채무면제요. 그 두 개만 체크할게요. 채권과 채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표현일 뿐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채권 채무는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를 면제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지만 이는 채권 채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지만 무엇이라 말한다고? 준물권행위요. 그래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를 부담할 게 없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 말해요. 그럼 관련된 표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자가 채권행위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나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즉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 즉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4번의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예, 본격적인 이론, 지금부터 목적의 확과 적타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확정이에요. 예, 목적의 확정은 논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목적이 확정돼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언제까지에 관계된 판례요.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장차 이 행위까지 목적이 확정될 수 있다면 그 법률행위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는 반드시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유효해요.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이 행위까지만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그 법률행위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행위에 목적을 확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은 정해져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예, 결론 정도를 좀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목적의 가능이요. 이 가능의 반대말이 불가능인데 민법에서는 불가능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다? 불능이요. 이 불능의 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계약법에서 할 거예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계약법에서 자세히 할 것이고 가볍게 복습만 해볼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불능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불능, 그 이후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고 말해요. 객관적 불능이란 그 어느 누구라도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불능이 무엇? 객관적 불능이요. 대표적인 예로 집이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관적 불능은 법률행위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불능이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은 주관적 불능이요. 그리고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 같은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4월 달에 계약법 할 때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예.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즉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약법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계약법에 설명드릴 예정이고 목적의 적법입니다. 예, 법률 규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의 준말이 법규입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을 강행, 무엇을 임의법규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행법규는 법률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무엇이라 말하고? 강행법규예요. 관계 있는 이 정도만 하라 그랬습니다. 임의법규는 법률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법규예요. 관계 있는, 관계 없는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어감상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것이 강행법규입니까? 임의법규입니까? 강행법규예요. 그러므로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했다면, 다르다는 말이 달리 위반한 이런 의미입니다.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었을 때에는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다? 계약이에요. 계약이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계약은 달리 약정이라고도 표현하고 달리 합의라고도 표현해요. 여기에 약정이란 말이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강행법규와 다른 약정, 즉 위반한 약정은 유효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임의법규와 다른 약정한 경우는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효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런 말을 암기하지는 않아요.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한 경우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 우선한다는 말이다. 법률 규정이.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한 경우 법률 규정이 우선할 때 그 규정을 무엇이라 말해? 강행법규요.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한 경우 약정이 우선하니까 약정이 유효가 된다고.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한 경우 약정이 우선할 때 그 법률 규정을 무엇이라 말한다? 임의법규. 이런 건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예, 이해를 조금 하면 돼요. 익숙해지면 알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라보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무조건 무효로 보니까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다시 둘로 나누었다고. 이 강행법규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의 분류는 강행법규를 다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 강행법규는 달리 효력 규정, 임의법규는 달리 단속 규정. 이렇게 하시면 접근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은 무엇을 다시 나눈 것이다? 강행법규를. 강행법규와 다른 약정, 위반한 약정을 했을 때 이 약정, 계약,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요. 그럼 강행법규의 일종이지만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그 약정,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예, 단속 규정이에요. 예, 논리는 그래서 효력 규정의 논리는 일반적인 무엇과 일치하고 있어? 강행법규하고. 그럼 의미가 있는 것은 실상은 무엇이다? 단속 규정이요.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학자들이 곰곰이 바라보니까 어떤 행위는 무효로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강행법규를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 것이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결론은 단속 규정의 결론이 중요하고 시험에는 얘를 시험에 물어봐요. 시험에 계속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자꾸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3, 4월 달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효력 규정의 예 2가지, 단속 규정의 예 1가지. 이건 꼭 기억해야만 해요. 제가 교재를 보고 박스에 있는 걸 다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효력 규정의 대표적인 예, 우리가 1, 2월 달에 12월 말에 민사특별법 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요.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전부 무엇이 된다? 무효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이 약정은 전부 결론은 무엇이 나와야 돼? 무효가 나와야만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무효 취소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전제하여 말씀드리면 아직 안 배웠는데 3월 달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판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행위는 허가 대상을 전제한 판례들만 있어요. 제가 공법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법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언급하는데 허가 대상인 토지도 있고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도 있다고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닙니까? 그건 공법 시간에나 그렇게 하라고요. 민법의 판례들은 전부 허가 대상인 토지를 전제한 판례들이에요. 민법 판례를 푸는데 혹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이상한 잡념을 갖고 오면 안 돼. 그건 공법 시간에 하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거래, 매매했지만 허가를 얻기 전 상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한다고 배울 거예요. 그 판례들은 전부 토지는 허가 대상인 토지를 전제한 판례들이야.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민법의 논점이다? 아니다. 민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는 말이 오면 전부 그 토지들은 허가 대상인 토지를 전제한 판례들이에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들은 매 거래 시마다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하는 규정,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대법원 판례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효력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 거래 시마다 허가를 얻지 않는 것은 그 약정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고? 무효가 돼. 되겠죠? 예, 이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단속 규정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등기법 시간에 대충 배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란 것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에요. 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달리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을 말해요. 은 대법원 판례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하다고. 그럼 단속 규정은 강행법규의 일종인데도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면 무조건 하라는 말인가? 걸리면 처벌하겠다는 규정이에요. 강행법규 중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무엇이라 말해? 단속 규정이요.
그러니까 이게 강행법규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처벌을 받아.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하다. 라는 걸 구별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꼭 기억을 좀 하시고 나머지를 교재를 보고 이해를 좀 해볼게요. 예, 교재 적법에서 40페이지요. 거기에 강행법규의 분류 제일 위에 박스 나와 있죠. 예, 거기에 효력 규정에 1번, 3번 앞에 깨알 같은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억지로 암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2번 하고 있어요. 효력규정.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얻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무효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오히려 더 강조할 거예요.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상한을 초과했다고 한 푼도 못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배울 내용이 판례는 효력규정이지만 초과된 부분만 무효라고 말해요. 예. 그 다음 이자 제한법에 관계된 판례는 나중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단속 규정의 1번은 깨알 같은 별표 하나 설명드렸고, 그 다음 네 번째요. 중개사법 시간에 할 거예요. 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이를 판례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어?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에 간혹 등장할 뿐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 무허가 음식물 판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 규정이란 걸 가볍게 기억하기 위해서 참고로 설명한다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무효의 일반적 효과는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게 무효가 된다면 이상하잖아요. 음식물 판매해버렸어. 무허가 음식점이 음식물 판매 행위 해버렸다면 이행했잖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음식점 주인이 무허가 음식점 주인이 음식 대금을 반환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럼 고객은 손님은 뭘 돌려줄 건데 지금 정화조를 퍼야 되겠습니까? 그게 무효가 돼버리면 이상하다 안 하다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분류하였다고? 단속 규정으로. 허가를 얻지 않고 음식물 판매 행위했다면 처벌은 받지만 그래도 이미 이행해버렸다면 이행한 것은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약간 유념해 보시고 그럼 결국 좌측을 보시고 목적의 확가적타 중에 적법이요. 적법해야만 유효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적법해야만 유효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적법의 법은 강행법규를 의미한다, 임의법규를 의미한다. 강행법규예요. 적법에서 말하는 법은
강행법규를 의미해요. 자, 그럼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예, 확과 적타 중에 타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련된 규정이 민법 103조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같은 의미입니다. 예. 민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한다고? 법률 행위를 말해요.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말해요. 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103조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대항이란 말과 주장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이 무효를 대항, 즉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그 어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 대항하기 때문에 이 무효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 무효예요. 딱 정해진 사람에게는 무효를 대항,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는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 대항하는 것이 절대적. 그러므로 반사회 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목적이란 말과 내용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내용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엇으로 한다?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선량한 풍속이 무엇인지, 사회 질서가 무엇인지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일반 조항, 또는 백지 조항이라 말해요. 그럼 일반 조항, 백지 조항이란 의미는 마지막에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최후에 적용하는 거예요. 최후에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자, 지금 하는 건 일단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그 나중에 할 이야기예요. 강행법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잖아. 민법 103조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그 법률행위 무엇으로 한다고 돼 있어? 무효로 한다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왜 비슷해 보이는가 하면 입법자들이 이렇게 입법을 했다는 말이에요.
만약 법률행위 목적,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그때는 무효로 하여 통제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입법을 할 때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은 실생활에 자주 등장한 것은 어디에 규정해 놓고 강행법규예요. 자주 등장하지 않거나 미처 예견하지 못한 미래에 등장할 이런 법률행위를 대비하여 몇 조를 두고 있다고? 103조예요. 그럼 이런 개념이 비슷하잖아. 강행법규하고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무엇이고 강행법규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엇이다? 무효로 한다. 이런 개념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법화하는 과정은 이해입니다. 시험 아니에요.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그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어디에 규정하고 강행법규요. 자주 등장하지 않거나 법은 발전 진화하기 때문에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합니다. 지금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법률행위가 내일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등장할 것을 대비하여 무엇을 두고 있다고? 103조예요. 그럼 103조가 아닌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03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어떤 약정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어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다면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지 103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걸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되겠죠? 근데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판단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103조에 따라 무엇으로 무효가 된다고? 반사의 질서 행위로. 그러므로 원칙에 따른다면 복잡한 판례 나중에 하고, 원칙에 따른다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하고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같은 무효다, 다른 무효다. 다른 무효에 다른 무효라 말은 효과가 달라. 그럼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거꾸로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행위에 관련된 판례 이미 2개 나와버렸네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알아듣습니까? 예. 그런 논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3, 4월에 듣기에는 약간 어렵지만 이론이 끝날 때까지는 정리가 될 거예요. 5, 6월까지는. 지금 마침 이렇게 판세가 돼 기분이 좋네요. 같이 보여드려야지. 하나 지워지고 이거부터 하면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5, 6월달 되면 정리되는 내용이에요. 법률 규정에 강행법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에요. 그걸 위반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데 무엇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것이다? 강행법규요. 근데 103조의 반사의 질서행위도 강행법규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엇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무효요.
개념이 거의 같다고. 그럼 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입법자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이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강행법규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어. 됐습니까? 이건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법률행위예요. 원칙 103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다라는 말과 반사의 질생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다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고 입법기술상 모든 법률행위를 무효인지 아닌지를 모두 다 결정해서 성문화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법률행위나 아직 미처 예견하지 못한 미래에 다가올 문제 있는 법률행위를 대비하여 무엇을 두고 있다고? 103조요. 그럼 이미 판례가 반사의 질생이라고 말한 것, 살인 청부 계약이나 도박 계약이나 밀수 계약과 같은 것이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난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란 규정이 없거든. 유효로 하는 것이 석연찮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판단하였다. 103조란 잣대를 마지막에 들이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사의 질생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입법화하는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것은 기억하자. 원칙,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와 반사의 질생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른 무효예요. 다른 무효이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생위가 아니고, 됐습니까? 반사의 질생위로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원칙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됐죠? 일단 3, 4월까지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누어서 보란 이야기. 5, 6월 달에 이상한 판례를 볼 거예요. 그건 개봉 박두. 일단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지 마시고 앞쪽만 좀 지워 주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